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견디셨습니까? 우리 장 오늘도 관망세 뭐 이렇게 그렇다 할 매수의 주체도 없고요. 그냥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참 답답한 연말, 이대로 2022년을 보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경주마 달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데일리 이슈 두 개 뽑아놨습니다. 먼저 K 콘텐츠 열풍이라는 얘기가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열풍인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엔터주, IP 관련주, 제작사들 성장 속도가 빠르다 뭐 이런데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기존의 K 콘텐츠, 한류 열풍이라고 하면 그 자체적인 매출액에 대한 이야기였었죠. 우리 노래가 많이 틀린다든가, 뭐 아니면 우리 영화나 드라마들이 인기가 있다든가. 그러나 결과적으로 마지막 승부는 역시 그것이 기업화되고요. 그것이 주가에 반영되는, 이게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특히 이번 주에 뭐 12월 FOMC를 앞두고 거의 주식시장에 재료가 없는 가운데 미디어 엔터, 특히 IP 관련주들이, 컨텐츠주들이 아주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조금 이따 또 OT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것은 어쩌면 OTT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할 때부터 결과적으로 최종 수에는 거기에 컨텐츠를 공급하는 이쪽에서 대수익이 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OTT라는 것은 기존 방송 이런 플랫폼 채널과 달리 광고가 없이 구독으로 이제 승부를 보는 데거든요. 네. 그렇다면 누가 구독 많이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컨텐츠, 좋은 컨텐츠를 담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혜택은 고스란히 결과적으로 IP 관련주들이 받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도 좀 빨리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거 한편, 이상한 뭐 변호사 우영우 한편, 이런 한편으로도 주가가 상당 부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지난 주말에 재벌집 막내 아들 이렇게 한번 봐야지 하고 봤다가 다 봤어요. 근데 아직 안 끝났더라고요. 금토일 이렇게 이제 쭉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야, 그러니까 스토리 만들어내는 힘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데, 이런 제작사들 주가 오르는 거 당연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OTT는 아직 안 간 것 같은데, 지금 OTT도 이제 순차적으로 가긴 가겠죠. 그럼 네. 지금 담아도 될려나 모르겠어요. 많이 오른 종목도 있고, 아마 당분간은 또 이런 관련주들 최근에 많이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 네. 많이 했는데, 뭐 제작사는 제작사대로, 아니면 특수효과 관련주인데, 한 가지 이렇게 좀 우리가 흐름을 좀 잡고 가실 필요가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지상파가 도입된 게 2000년대, 10년대 중반인데요.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 지상파, 그다음에 종편, 그리고 OTT 세 개의 만의 채널을 했고 드라마를 편성을 봤을 때 19년도는 OTT 제작 콘텐츠가 10%가 되질 않았습니다. 네. 근데 22년도 접어들어서 올해 같은 기준으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자료를 보면 거의 3분의 1씩 100편이 나온다면 33편 정도가 OTT 쪽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상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많이 문데, 왜 이게 좀 유행을 하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이정현 앵커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드라마는 일주일 기다려야 됩니다. 네. 근데 OTT는 몰아보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람 취향도 있습니다. 한번 몰아본다는 게, 그다음에 단편으로 나오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왜 한국 콘텐츠가 강할까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이제 드라마하고 OTT의 조금 차이점이, OTT에 들어오는 그 드라마들의 그 뭐라고 할까, 스토리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소설이라든지 웹툰 기반이 좀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드라마보다는 조금 더 파격적이고 이색적이고 색다른 소재를 다룰 수 있죠. 네. 그런 것이 조금 더 장점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게임에서 말하는 단어가 있어요. 원 소스 멀티 유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콘텐츠도 이러한 관점으로 계속 확산되지 않겠느냐,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주말에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넷플릭스로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넷플릭스라든지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이런 데가 뭐 요금제 같은 거, 또 광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잖아요. 네네. 글쎄 이런 거 보면 지금 기존의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의 주가라든지 또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기업 주가라든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예, 사실 이제 넷플릭스도 지금 미국 월가에서는 다시 추천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서 이제 재평가를 지금 다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평가가 됐던 것은 근본적인 이유는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죠. 이 정도 가격에서는 여기서는 다시 뭐 봐야 되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일단 먼저 뭐 두 분이 말씀 주셨지만은 최근에 대해서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런 기업들이 빠지는 부분은 일단 첫 번째 낙폭과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동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테마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주도 섹터나 주도 산업이 지금 없는 가운데 무언가 시장에서 수익률을 추구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이게 부각이 확실히 된 거고 결국은 좋은 콘텐츠가 나오면서 그것이 이제 수익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게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주가는 오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종적으로는 이게 예전에는 다 테마성으로 일어나다가 그냥 끝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아주 작은 기업에서 주가가 움직이지만 나중에는 사이즈가 큰 OTT 기업 중에서 누가 살아남느냐, 어디가 더 선점하느냐, 플랫폼의 힘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신생으로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넷플릭스나 또는 뭐 디즈니 플러스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의 OTT 기업들 중에서도 그런 기업들이 나올기를 기대를 하면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요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인기 있는 드라마 콘텐츠가 나올 때마다 해당되는 업종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걸 봐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반짝일까 아니면 지속될까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 이제 컨텐츠주, 뭐 IP 관련주 이런 것과 기존의 넷플릭스라든가 디즈니라든가 대형 OTT를 좀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플랫폼도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가령 뭐 구글, 유튜브의 구글과 뭐 넷플릭스의 OTT. 구글의 유튜브는 실은 광고를 끌어들이는, 그러니까 기존의 방송의 문법들을 고스란히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팽창도 되고 뭐 성장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넷플릭스와 디즈니로 대변되는 이 OTT는 실은 진검승부입니다. 광고 없이 구독료 받고 승부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진짜 뭐 인구의 한계, 가게 수의 한계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파이는 한계가 있고 여기에서 남의 걸 빼오던가 M&A 재료가 아닌 이상 성장의 끝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쪽 후자 쪽 넷플릭스로 대변되는 OTT의 오히려의 수혜는 컨텐츠 프로바이더들 지금 뜨고 있는 이런 IP 제작사들이 고스란히 받게 될 것 같고 저는 그럼 기존의 넷플릭스나 디즈니나 이런 OTT는 어떻게 되느냐 통신주처럼 될 것 같아요. 아예 딱 시장 한 3개가 딱 선점해 놓고 뭐 어디론가 가입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배당이 좀 이제 쌓이게 되면 배당을 해주면서 뭐 구독자들을 더 끌게 주주를 끌어오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만에 하나 기존에 지금 넷플릭스나 이런 OTT가 성장을 하려면 광고를 어떻게 끌어오느냐 요거 없이는 글쎄요 여기에서 어떤 수익을 구독료로는 이미 거의 끝장을 왔거든요. 이렇게 보고 있어서 뭐 저 같으면은 저가 매력은 있겠지만 아예 더 이쪽 IP 관련주로 콘텐츠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K 콘텐츠 열풍 속에 콘텐츠 관련주 그리고 OTT까지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뭐 이건 지금 우리 기업뿐이 아니고 좀 미국 기업들 뭐 세계 뭐 큰 기업들도 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분위기인데 경기 침체의 신호탄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뭐 아무래도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지난 경주마 시간에 이자 보상 배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업이익으로 수익이 나도 이자 갚기도 어렵다. 그런 100대 대기업도 그럴 때 노출돼 있다고 하는데 근데 한편 놓고 보면 최근 1년에 이제 주요 기업들의 경영 위축에 대한 사례를 조금 보게 되면 미리 이제 충분히 예상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리의 인상 속도는 더디겠지만은 절대 금리가 작년 대비해서 높은 건 사실이니까 뭐 가장 비건한 예로 SK 하이닉스도 그런 경우겠죠. 뭐 지금 주가도 많이 약합니다만 일단 공식적으로 내년도 투자 자체를 50% 정도 축소하기로 했고 자료 아마 같이 좀 올려주셨는데 LG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장 쪽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만은 사실 가전 쪽이라든 이런 쪽에서는 뭐 저 단어가 조금 어려운 단어 같은데 불료 불금 투자 최소화 뭐 이런 말도 좀 있었고 LG 디스플레이는 약간 우리가 보게 되면 중국 쪽은 좀 축소인데 사실은 파주 LCD 라인도 줄입니다만 LG 디스플레이는 그러니까 이 자료들 다 나쁘게만 보시면 안 되는 게 LG는 기존 LCD, LED 줄이고 투명 OLED 쪽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늘리고 있는 거고 포스코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철강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만 배터리 소재 쪽으로 조금 돌아가는 기업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건 이제 표면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약간 위축되는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많은 기업들이 어쩔 수가 없어요. 보통 금리 이제 인상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역실적 장세로 가기 때문에 경기 둔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주가란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일정 부분 감내는 하겠지만은 지나친 비관은 차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현금 보유량은 제법 괜찮다 이런 뉴스를 제가 본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한번 뛸 때 더 멀리 뛰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진짜 어려운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기업들이 현금을 확보하는 거는 경기 침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도 고금리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상적인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과거의 경험적으로 볼 때는 흑자 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금 경색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보기에는 미리 걱정이 너무 큰 부분보다는 충분히 타당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좀 전에 아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모두 다 축소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과거에 있었던 이익이 나지 않은 부분들은 축소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익이 나는 성장 쪽에서는 계속해서 투자를 좀 하고 있는 그렇게 좀 차별화되어서 투자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는 기업들이 향후에 이제 자금 경색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지켜보고 하겠다는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은 줄이고 어떤 것을 투자하는가 여기에 더 관점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몇 번의 경험이 있죠. 그 몇 번의 경험에서 어려울 때 준비하는 기업이 결국 경기가 풀리면서 확 뛰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기업들을 좀 골라낸다면 다음에 오는 기회에 우리가 좀 소위 얘기해서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작업이 이제 결과적으로 네.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좀 많은 조건이 필요하겠죠. 예, 본인이 일단 실탄이 있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 침체를 아직도 한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뭐 내년 여름이 바닥일지 네. 아니면 거기가 진바닥이 아니다라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이제 그게 맞지만 그런 과정이 되게 지난한 작업이죠. 네. 근데 반도체의 경우엔 뭐 이미 된서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SK 하이닉스 같은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TSMC 같은 데는 오히려 미국의 대규모 투자 계획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또 삼성 역시 1년 1공장 이렇게 맞불을 놓고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삼성과 TSMC는 사실 우리가 걱정할 게 없을 정도 투자를 잘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삼성은 또 어제 지난 주말에 인텔의 겔싱은 CEO가 두 번째로 방한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아직 지금 당장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노출은 안 됐습니다만 인텔도 지금 사면 초과거든요. 인텔이 사실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인텔은 IDM 업체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반도체 설계를 하고 생산도 하는 업체인데 인텔의 이제 이슈 자체가 뭐 생산 쪽에서도 잘 안 되고 설계 쪽 안 되다 보니까 삼성과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리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애플 진영과 손을 잡았죠. 그래서 삼성은 지금 뭐 우리가 현금 성장 삼성이 돈이 많아서 꼭 감축을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예를 들어서 불황에는 오히려 투자하라 그런 그림보다는 삼성의 이제 내년이 23년도가 삼성 신경영선은 30조 원인가 그런데 아마 본인의 원래 색깔대로 계속 투자를 진행할 것 같지 않겠느냐 그리 보는 관점이고 주가는 조금 눌려져 있지만은 아마 주요 기업들은 경기가 돌아서는 관점에서 투자를 진행할 것 같은데 문제는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 너무 이제 안 좋은 이야기밖에 없어요. 일각에서는 뭐 조금 돌아보면 자금이 부족해서 뭐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다. 근데 그건 또 주주가 SK 스퀘어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SK 하이닉스가 회사 재발행을 할 수도 있다. 근데 그것도 조금 난항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삼성과는 조금 달리 오히려 낸드 사업 부분에 대한 실적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지 그걸 자체만으로 보고 무조건 뭐 경기가 물론 경기가 나쁘니까 재고를 많이 쌓아놨겠죠. 근데 이건 생각보다 누가 빨리 풀 수 있냐면 오히려 인텔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팹리스 업체들의 어떤 향후 뭐 반도체 투자에 대한 이슈가 진행됐을 경우에는 좀 빨리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택적인 결론을 좀 내기보다는 뭐 시장 이슈 자체가 좀 무겁다 보니까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나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얘기 나오면 한숨 짓는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요. 뭐 툭 까놓고 삼성전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6만 원 이상 올라갈 때 분위기 좋았거든요. 근데 다시 6만 원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6만 원 위로 올라간 게 사실 반도체 업황이 터닝했거나 삼성전자에 어떤 변화가 생겼던 것은 아니고 환율 플레이를 하는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서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좀 다르게 좀 봐야 되는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반도체나 IT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제 그 자료를 보면 대반 그 IT 성장 자료를 보면은 파운드리가 46% 성장했어요. 그리고 뭐 MLCC 이런 데는 성장을 좀 했는데
메모리나 뭐 모바일이나 컴퓨터 이런 쪽에서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조사 기관 뭐 가튼을 하고 있죠. 여기서 내년도에는 약 3.6% 정도 역성장한다라고 해요. 자, 이런 가운데서 전부 다 투자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TSMC는 일본에 투자를 더 한다 그러고 미국에 더 투자한다 그러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투자를 줄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도 이랬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치킨 게임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가 이걸 극복하고 살아남느냐. 살아남는 기업이 결국은 전부 다 그 수혜를 입는 것이고 뭐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그 관점에서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냐면 삼성전자에서 이런 발표를 했죠. 첨단 패키징 팀을 신설한다라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사양의 구메모리에 있었던 돈이 별로 되지 않는 또는 너나 나나 다 할 수 있는 지금 일본 그 인도의 타타그룹에서 반도체 120조 투자해서 반도체 이제 사업한다라고 발표까지 있었거든요. 이런 데들이 아닌 진짜 고사양의 반도체 그리고 고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으로 가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것을 삼성전자가 해내고 있고 그것을 투자자에게 인지를 시켜주고 희망을 준다면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의 주가는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여전히 지금 좋지 않은 심리 속에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반신반의하면서 시장을 지켜보고 있고 주가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전에 주가가 삼성전자 6만 원 갔다가 또 내려왔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얼마 조금 더 올라가고 내려가는 큰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삼성전자가 해낼 수 있느냐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그걸 보여줄 수 있느냐 거기에 좀 관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내겠죠. 못 해내면 그렇게 지금 해내도 봐야죠.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자꾸 그런 것들을 지어야겠죠. 과거에 현대차, 기아, 자동차 뜬금없이 말씀드리는데 주가가 굉장히 안 움직이는 이런 시기가 있어요. 사실 지금도 잘 안 움직이죠. 뭐. 시장과 소통이 없을 때 많이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이제는 그런 삼성그룹 전체 차원에서도 시장과 소통하면서 계속 신규 사업에 대한 그리고 미래 비전에 대한 것들 계속 보여줬을 때 주가의 움직임보다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주마에서 선정한 데일리 이슈였습니다. 오늘이 12월 12일입니다. 2022년 12월 12일. 이번 주면 이제 12월이 중순이 지나가죠. 참 힘들었습니다. 2022년. 두 분 얘기는 지난주에 들었어요. 네. 이사님은 그 지난주에 안 나오셨기 때문에. 네. 2022년 증시 어땠습니까? 일단 작년 말에 모두 다들 얘기한 게 내년에는 그동안 많이 오른 게 있으니까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 힘듦의 정도가 어떤 사람은 2,600으로 얘기했고 어떤 사람은 2,400 얘기했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빠져서 더 큰 고통이었고 틀리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내내 힘든 1년을 보냈고요. 우리나라 작년 7월부터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하우스에서 나오는 기준들을 보면은 지금 정도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박스권은 있을 거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월가의 IB들의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하우스에서 나오는 것들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해 한 해를 본다면 먼저 그것도 말씀드린 이유는 올해 한 해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또 급락을 한 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특이한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팬데믹 때문이잖아요. 네. 결국은 옛날에 IT 버블이 생기고 IT 버블 붕괴가 생기고 또 부동산으로 인해서 부동산 버블 생기고 그것이 붕괴된 게 2008년도에 생긴 거고 그런 것처럼 팬데믹으로 인한 버블 현상이 서서히 붕괴되면서 그것이 정상화되는 과정이 오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정상화되고 나서는 시장은 자기 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예전에 그 인기 외화 있었어요. 드라마처럼 나왔던 타잔. 네. 거기 보면 늪이 나와요, 늪이. 네. 근데 그 늪에 빠지면 푹 빠지는 게 아니고 쓱 빠져요. 네. 근데 올 한 해가 주식이 아까 이제 급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급락도 아니고 이거는 무슨
늪에 빠진 것처럼 이렇게 천천히 갔잖아요. 단계별로 빠졌어요. 아, 이런 거 본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빠지는 거? 단계별로 많이 빠졌죠. 2018년부터 2019년도 단계별로 빠졌고요. 그리고 외환위기 직전이었던 1996년서부터 1997년도 단계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 올해 한 해를 보면은 1월 달에 급락했고 6월에 급락했고 9월에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급락을 했고 천천히 빠지고 반등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보다는 지금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후에 내년도에 시장이 한번 큰 충격을 받으면 오히려 저점을 빨리 찍고 올라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없을까 봐 굉장히 저점 찍은 지지부진한 거 아닙니까? 이 그렇게 정도면, 얘기하는 사람이 예. 굉장히 많죠. 이 정도면 찍었어야 되는데 내년에 또 무슨 저점을 찍는다고 그러시면 참 힘든데, 11월에 근데 우리가 좀 기대를 했어요. 그 11월에 외인들이 좀 이렇게 바이 코리아 외치면서 한 3조어치 정도 샀잖아요. 그러다가 12월 되면서 1조어치 팔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들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까? 그건 아직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외국인이 떠났다라고 말하기엔 그동안 산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이제 9월 말부터 실은 사기 시작했는데 네. 조금 더 가보면 6월 말부터 샀습니다. 9월에 잠깐 흔들렸기 때문에 6월 말부터 샀던 액수는 거의 상당 뭐 8조 원 이상 되고요. 9월 말만 해도 이제 5조 원 이상 되는 거고요. 특히 11월, 10월, 11월에도 상당수 매수가 있었다가 일단 12월 들어서는 역시 좀 상당한 경계 물량이 네. 출회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뭐 추세적으로 이탈한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요동 치는 듯 하다가 다시 지금 뭐 NDF까지 보면 1,308원대였기 때문에 아직은 수급은 굉장히 우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실은 저는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쿼드러플 위칭데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좀 그 수급 분석을 좀 해보면, 실은 그때 외국인들은 상당수 선물 매수 포지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만약에 올랐으면 지난주 목요일에 한번 시세도 볼 수가 있었었는데, 우리 개인들이 콜옵션을 또 상당히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날은 일종의 뭐 양꽝이라고 하죠. 시세는 주지 않고 흘러내리고 외국인들은 일단 선물 매수로 갔고 롤오버를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승부를 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11월 FOMC 회의가 있고 미국의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있고 당장 내일 밤에는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있고 아마 그런 관문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수급 벌써 외국인들이 1조 가까이 팔았다. 그것에 대한 가치 판단, 평가 판단은 이번 주를 지나고 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외환 시장이라든가 시장이 똑똑하다면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싶거든요. 아직 뭐 내일 모레 이번 주 수치는 못 봤지만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오늘도 이제 관망 장세, 지난주에도 계속 그랬던 것 같고 참 답답하죠, 이럴 때. 근데 지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당장 이제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CPI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FOMC 회의, 그래서 금리 인상 발표가 있을 텐데 이게 다 지금 이번 주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눈치 보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지루하게 가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관망세로 장이 빠졌다 말은 좀 그렇고, 네. 아까 우리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장은 사실 자꾸 내를 자극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12월 접어들어서 이제 2주차 접어들는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OTT나 콘텐츠 빼고 나면 호황제가 없다는 겁니다. 같은 재료를 갖고도 시장이 이제 지지부진하면 악재로 보이는 거고, 오늘 아마 코스피 수급을 보게 되면 코스피 쪽에서 1,000억 이상의 매수 매도 주체가 없어요. 이런 경우 잘 흔치 않습니다. 네. 그 말은 어떻게 한편으로 놓고 보면 내일 발표될 물가지수나 목요일날 발표될 FOMC를 기다려보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사실 시시한 이벤트가 될 거라고 좀 보고는 있는데 네. 오히려 이제 그것마저 한번 넘기고 보자는 심리가 좀 클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물가 지표가 지금 뭐 컨센서스가 대략 지난달 7.7에서 뭐 제가 보니까 통계 뭐 다 봤습니다. 모건 스탠리나 바클레이즈나 HSBC 여러 군데 보니까 뭐 7.2, 7.4 평균을 내보니까 7.3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지난달보다는 숫자는 늘어나는데 약간 높게 보는 게 대표적인 메파, 메스터 총리가 있는 클리브랜드 쪽은 7.49까지 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숫자 노름에 이제 휘말릴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지난 11월 11일 날 미국이 10월 달 물가 지표 발표를 하면서 물가 자체에 대한 시장 충격은 좀 이미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장이 약간 중론인 것 같고, 관건은 이제 혹시라도 그럴 가능성은 낮은데,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지난주에 한번 달래줬잖아요, 시장에서.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일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요일 날 새벽에 파월 의장이 혹시라도 또 엉뚱한 이야기 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 엉뚱한 이야기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엉뚱한 이야기는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파급력에 대한 기대감은 오히려 낮고, 가장 저도 아까 딱
우리 부장님이 했던 말씀 중에 한 가지 공감된 게 있어요. 대부분 공감됩니다만은 이거 심심하게 끝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이 오르려 그러면 한번 쭉 빠져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불안정성이 오히려 시장을 짓누르고 있지 않나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발표는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거고 심심한 발표가 될 거다 이러셨는데 지금 예측은 7.3에 50bp란 말이에요. 예정대로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일단 금리의 부분은 50bp가 지금 뭐 거의 뭐 지금 대세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0bp를 좀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이 걱정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PPI가 예상보다 조금 시장 컨센서스 조금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CPI도 그동안에 좀 틀린 적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7.3%를 컨센서스를 주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높게 나오면은 이게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관망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 부분에서 지금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것이 호황제가 크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밋밋하다 이런 표현을 좀 주셨는데 그 정도 나오는 걸 가지고 시장에서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좀 전에 외국인들 수급 말씀을 주셨잖아요. 외국인들이 아까 8조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7월 아까 6월 말 말씀 주셨잖아요. 한 그 7월 1일서부터 전체적으로 보면은 10조를 넘게 샀어요. 근데 요번에 한 1조 정도 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오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외국인들 수급은 아주 단순하거든요. 그때 1,300원 우리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해서 1,440원까지 샀고 다시 1,300원 내려오니까 일부 이익 실현을 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매수에서 일부 이익 실현을 한 부분이 좀 있는 거고 근데 최근 들어서는 공격적으로 사거나 팔거나 하지 않는 것은 외국인들도 심플하다고 제 표현 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이벤트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외국인들은 사지는 않습니다. 끝나고 나면 똑같이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방향대로 움직이는 거죠. 어떻게 표현하면 여러분 또 이게 이해하기 쉽냐면요. 우리나라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기업이 호실적이 나온다 그러면 야 호실적 나오면 그때부터 파는 거 아니야? 우리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네. 갖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의 월가의 주가들이나 아니면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보면 실제로 호실적이 나오면 그때부터 사기 시작해서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네. 똑같이 외국인들은 그렇게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장에서 환플레이를 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선물옵션이 동시망이 끝나면서 마무리가 되고 그럼 이번에 CPI와 그리고 FOMC 회의가 끝나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은 전반적으로 그동안 있었던 큰 변동성을 줬던 수급은 끝나고 이제는 정상적인 수급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막 우리 시장에서 막 팔면서 다시 크게 내려가는 그런 부분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얘기 들으면서 제가 궁금한 게요. 우리 주식할 때 소문에 사서 발표에 팔아라 이러잖아요. 우리는 정보가 다 그렇게 새고 있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건데요. 뭐 그쪽도 똑같이 그런 정보가 아니 있고. 저쪽에는 그렇죠. 실적 발표하면 그때 오르던데 예. 우리는 실적이 좋게 나오면 그때 떨어지더라고요. 정보가 새고 있어서 그렇게 보기에는 좀 너무 구독자가 폄하한 많아서 그렇습니다. 것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정석 투자를 하는 자금들이 풍부하게 있는 시장이냐, 네. 이제 그렇지 못한 시장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 단기 못하니까. 시장 우리는 예, 그냥 샀다가 그냥 팔았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낮으면 액티브 펀드들이 좀 팔면 그것을 받치면서 들어올 매수세가 없으니까 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앞서 우리가 좀 미국 CPI 뭐 올 한 해 계속 미국 CPI 얘기했었죠. 소비자 물가지수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물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이 우리가 이 합산해서 관리비에 나오고 막 이래서 그렇지 보통 오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절대치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뭐 미국 대비 네. 좀 낮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 일종의 좀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물가 관리를 잘한 거 아니야? 그런데 실은 이제 내년 초에 좀 복병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요금이고요. 특히 공공요금 중에서 가스비, 전기비, 전기료입니다. 가스비는 그나마 윤석열 정부 이후에 빨리빨리 좀 몇 번 채 올렸지만은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턱도 없거든요. 뭐 한국전력의 적자가 30조, 40조 될 때까지 지금 전기료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 이 숙제를 정부와 당국이 어떻게 풀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걸 언제까지 붙잡고 있겠습니까? 네. 그럼 결국 전기료도 다시 올리고 가스비도 뭐 국제가스 뭐 왔다 갔다 요동친다지만 이것도 역시 현실화 반영하게 될 경우 우리가 남은 물가 상승의 마지막 뭐 포인트인 공공요금 인상, 특히 이 에너지 관련한 요금 인상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을 언제 멈추나 언제 속도가 조절하냐 뭐 이런다 하더라도 저는 우리가 미국이 멈춰도
좀 더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있다라는 것이 공공요금 인상 반영분으로 좀 물가는 우리는 한 내년 3월, 4월까지는 더 오르는 추세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물가는 마지막인 뭐 전기료, 가스비 같은 이 공공요금은 아직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에너지 요금은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막 눌러놓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비가 3번 올랐고요. 전기료도 3번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더 오를 것 같은 거고, 가스비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제 슬슬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면서 더 쓸 것 같은 거고, 네. 그다음에 러시아는 그 가스 송유관 풀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게 날 추워지면 더 오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최근 오늘도 아마 한국 증시에서 좀 거래량은 작습니다만 천연가스 관련 주요 ETF가 30% 이상이 올랐어요. 유동성이 좀 작은 섹터긴 한데, 근데 우리가 조금 잊고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유럽 쪽에 보게 되면 네덜란드 쪽 TTF 가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네. 봄 같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활발할 때는 유로당 한 300유로까지 갔다가 거의 100유로까지 이탈했다가 최근 1개월 기준으로 거의 150유로까지 50% 정도 올랐어요. 영국의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국 나이맥스 시장에서 보는 미국의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대략 5달러, 5.5달러 정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슬금슬금 가스 가격, 유가는 최근에 경기 위축 우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로 많이 밀려져 있는데 천연가스 가격은 조금 오르는데, 물론 상승의 원인에는 첫 번째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래도 중국의 리오프닝 가능성도 조금 높습니다. 더 높고,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뭐 크림반도도 대교가 약간 사고도 나고 러시아가 노드스트림도 잠그고 여러 가지 해저 터널에서도 폭발 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러시아 쪽 이야기를 놓고 보면 사실 공급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이야기도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결론적으로 쉽게 말해서 천연가스 가격은 현재 수준보다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덜란드 천연가스기 300유로에서 왜 100유로까지 갔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대부분 요새 안 봤단 말이에요. 그게 뭐 유럽에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좋아서 아니면 러시아가 가스를 유럽에 공급해서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유럽에서 미리 천연가스 재고를 많이 쌓아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락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수요에 대한 이대감으로 올라가니까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변동성 주지는 않겠지만은 가스 가격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또 가스관 관련 기업들을 봐야 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가스비 오르고 이러는 건 걱정인데 사실은 이제 계속 오를 일만 남은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가스 관련 주들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고요. 요즘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주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물가,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나라 물가는 미국 우리 맨날 미국 물가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물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훨씬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실물 경제나 우리가 체감적으로 보면은 물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우유가 올랐더라고요. 근데 1,000원짜리가 100원 오르면 10% 오른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실물에서 느끼는 거고,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우리나라 물가, 우리나라 금리 이런 것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게 거론을 잘 안 하는 것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는 살 슬금슬금 올라서 모르는 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는 그쪽의 수익성이 좋아진다고 하면서 많이 올라왔고요. 상당히 부분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거래량도 많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그쪽이 움직이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이제 지금 거론하는 것처럼 이제 겨울이 되어서 그동안에 올겨울에 어떻게 하느냐, 큰일 나지 않냐 그랬더니 또 재고를 많이 충분히 쌓아서 괜찮다. 그러다가 또다시 이제 겨울 되니까 또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걱정이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이런 관련된 주식들에서는 반영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겨울이 되어서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추가적으로 더 많이 상승하느냐 그렇게 기대하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주가 측면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한전 주가 잠깐 보이던데 한전 주가가 3개월 동안 제법 올랐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기요금이 3번 올랐고, 그리고 한전채 얘기 오늘 하루 종일 뉴스에서 나와요. 근데 이거 제대로 뭐 한전법 개정안 이게 뭐 통과가 안 되고 이러면은 내년에는 뭐 전기요금이 3배가 오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돼 가는 겁니까? 한국전력이란 회사는 좀 묘하죠. 네. 주식시장에 상장돼서 우리가 투자하는 회사지만 뭐 공기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전법이라는 법의 통제를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전기요금이
올릴 뭐 명분 이유는 충분했지만 네. 안 올렸습니다. 뭐 그만큼 안 올렸고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한국전력이라는 회사가 고스란히 지게 됐고요. 그래서 올해 적자가 30조 원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네. 그래서 한국전력은 어떤 방법을 택했느냐? 자신들의 채권, 이제 한전채를 발행을 해서 그 돈으로 운용자금과 뭐 에너지도 또 사와야 되니까 네. 이런 것들을 처리를 했고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규모인데 이미 한 70조 원어치를 발행을 한 거예요. 네. 하고 뉴스도 뭐 한 달 전, 두 달 전에 봤지만은 금리도 지금 자금 경색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럼 6개월짜리가 뭐 5.8%, 5.9%. 근데 한국전력이라는 회사 망할 확률은 0이죠. 제로죠. 그러니까 네. 6개월에 뭐 6%면 돈이 한전채로만 안 그래도 자금 경색 시장에 이제 네. 한전채로만 몰려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내년에 발생을 한 겁니다. 한전법에 따르면 한국전력이라는 회사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자본금과 적립금 합쳐서 2배예요. 네. 근데 이미 적자잖아요. 넘었어요. 그러면은 내년은 한 30조 원? 뭐 30조 원도 발행할 수 있을까? 규모가 뚝 떨어집니다. 네. 근데 그 정도 자금 조달로는 요금을 안 올리고 한국전력이라는 회사가 돌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 그 규정을 빼고 2배가 아니라 6배까지 자본금 적립금 합쳐서 6배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하자. 그럼 뭐 내년 도한 60조 정도 또 발행을 하면 네. 그걸로 전기요금 안 올리고 가자라고 하려고 했는데 자 이게 덜컥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것이고요. 네. 만약에 이 채로 올해가 넘어가게 되면 내년에 한국전력은 그럼 뭘로 안 되잖아요. 이도저도. 요금 올려야죠. 요금 올려서 네. 버틸 수밖에 없는 그 마지노선이 남은 거고요. 이제 네. 12월 여기에서 뭐 정부 또 대통령도 나서서 한전법을 통과해 달라라고 했지만 과연 국회가 이걸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는 것이고요. 네. 이걸 바라보는 한국전력의 투자자는 야 이거 한전법 개정 네. 안 될 것 같아라고 하면서 그러면 전기요금 올리겠네. 네. 배팅이 들어갔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주가 상승은 이 한전법 개정을 놓고 펼쳐지는 하나의 이제 티격태격과 좌충우돌인데 한 2, 3주 내로 이게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더 여기서 근원적으로 생각할 것은 또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전력이 적자잖아요. 이거를 뭐 채권으로 메운다고 치지만 이게 돌아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또 그렇죠. 메우는 그걸로 겁니다. 메우는 예, 결과적으로 네. 그렇게 되는 네.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이제는 한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지 않느냐. 또 이런 제언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한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 또 하나는 이제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된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갬블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건 당연히 저는 통과돼야 된다고 미리 결론을 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근데 계속 이러면 그럼 아니, 이건 나라 그때마다 망해요. 채권 발행 계속하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또. 아니 일단 제가 좀 정리를 해버리면 네. 아까 지금 킬로와트당 지금 19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걸 이제 3배 올리게 되면 60원대로 올라가는데 64원이.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어디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제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물론 이제 가정용과 산업용은 조금 다르겠지만 전력요금 통과가 안 돼서 물론 너무 이제 극과 극의 비교를 좀 해드리는데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운영비가 3배 이상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일각에서는 이게 약간의 또 정치적 논리가 들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너무 많은 전기요금을 내니까 전기요금을 좀 인상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보전해라.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인상 반대의 의견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한편 정부 입장에서는 또 다른 게 이게 사실 또 왜 그럼 한전이 지금까지 적자가 됐느냐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국영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통과가 되는 경우가 봤을 때 주가 관점에서만 정리해야 되면 통과되든 부결되든 주가는 오릅니다. 그게 아까 조금 설명하신 대로 왜냐하면은 통과가 되게 되면 어쨌든 재무 부담을 조금 완화시켜 줄 수가 있으니까 네. 물론 이제 그 전기료 인상으로는 바로 직결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리고 부결이 되면 부결이 돼도 이거는 아마 새롭게 또 안을 만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서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떨까의 전략을 세우기가 조금 모호한 되는 쪽으로 아마 정부가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그렇게 네. 추측성 생각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가스하고 전기 집중적으로 다뤘지만 이제 에너지 전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 에너지가 중국이 봉쇄를 풀고 이러면서 중국도 이제 쓰임이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통 씁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오겠다. 인플레를 부채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던데 그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정경련에서 그 설문조사 한 거 있죠. 그래서 각 리서치 센터장들한테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 내년 2023년도에 글로벌 원자재 가격들 어떻게 움직일 거 아니냐 그랬더니 대부분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변수를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의 봉쇄력 완화로 인한 경기 회복.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걸 얘기하면 대부분 하락 쪽으로 보는데 중국이 경기 회복이 되면은 그것 때문에 올라가지 않겠냐. 그러면서 딱 짚은 게 유가입니다. 네. 유가가 이제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그런 조짐만 나타나더라도 유가는 다시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유가가 지금 70달러 초반까지 왔으니까 엄청나게 빠진 겁니다. 고점이 130달러잖아요. 근데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보다는 다시 올라와서 한 80달러 전후로 있을 개연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보편적으로 많이 거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중국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또 인플레이션 물가 걱정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경험적으로 볼 때 미국하고 중국하고 금융 정책을 엇갈리게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미국이 긴축할 때 여기는 완화 정책을 많이 했고 그리고 우리가 막 완화 정책할 때 중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근다는 표현을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세계 경기가 어떻든 간에 엎치락 뒤치락 해가면서 어떻든 맞춰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이번에도 가만히 보면은 중국이 코로나 봉쇄 완화를 해서 경기가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월가의 자료들을 보면은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네. 거지 않습니까? 내년에. 그 얘기는 내년도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긴축을 강화했고 그래서 그것의 우려로 인해서 경기 둔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중국이 봉쇄 완화 정책에서 경기가 좋아지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이것은 상쇄되면서 가는 것이지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모두 다 한꺼번에 물가가 급격히 올라가는 부분까지는 지금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지금 대부분의 자료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 경기가 좀 풀리면 우리한테 나쁠 거 없는 거잖아요. 네. 예. 우리 지금 8개월 연속 무역 적자잖아요. 네. 이거를 현 상태로는 제주가 해법이 네. 없습니다. 네. 유일한 길이 있다면 중국이 좀 더 강력한 경기 부양. 네. 지금 코로나 완화도 이제 간 것 같거든요. 이게 네. 이 고무줄로 따지면은 가냐 마냐 하는데 이제 완전히 가버린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신규 확진자 발표를 턱없이 오히려 봉쇄 완화 이후 준 걸로 발표를 했지 네. 않습니까? 이거를 코미디다 속였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은 이제 풀려고 하는구나 이런 쪽으로 마음을 먹었구나라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국에서 나오는 경기 부양이 지금 우리의 회색 코뿔소 아킬레스건으로 불리는 8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해결할 방안이고요. 결국 중국이 뭔가를 한다, 으쌰으쌰 한다라고 하면 달러가 분명히 또 중국으로 향해 갈 겁니다. 네. 그러면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라는 포지션이 나온다면 우리 원화 쪽에서도 원화 강세라는 또 메리트도 함께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결과적으로 현재 여기서 성장 동력이 뭐야, 내년 경기 침체 막을 거 뭐야, 중국이 어쨌거나 뭐를 좀 해줘야 이것이 어떤 하나의 탈출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 뭔가를 해줘야 우리도 같이 꿈틀거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면에 또 이제 우리나라로 향했던 외국 돈이 중국으로 다 가면 우리나라 외국 자금 또 싹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이제 계속 좀 나왔던 이야기긴 한데 아마 자금의 성격인 면에서는 사실 이머징 통화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 약 달러가 진행되는 걸 전제를 했을 경우에 가장 가격 전가력이 높은 쪽으로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중국이나 인도, 한국, 대만 이쪽의 투자 매력들은 거의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아마 글로벌 자금들은 각 국가별 경제 규모나 성장이나 개방성에 따라 투자를 확대하겠죠. 그래서 저도 같은 이야기인데 물가가 올라도 우리가 코로나 때처럼 공급망 훼손으로 인한 인플레이션하고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을 통해 가지고 수요가 살아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시장이 받아들이는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이 수요가 증가해서 실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증가한다고 되면 오늘도 우리나라가 그 10일 기준 무역 수지를 발표를 했거든요. 적자였습니다.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든 유럽이든 아시안 쪽 같은 경우는 수출 구조가 연 지금 10% 이상 월간 성장을 하는데 중국은 계속 마이너스예요. 왜 우리 수출의 80%가 중국 내수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게 비슷한 거고 스마트폰 같은 거, 반도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놓고 보면 중국의 경기가 조금 살아나는 게 역설적으로 놓고 보면 가장 좋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주말에 봤던 내용 중에서 중국 얘들 봐라 느낀 게 좀 있습니다. 네. 네, 중국이니까 말을 좀 편하게 했습니다. 네.
그럼 자정할게요. 중국이 중동을 갔어요. 17개 국가를 시진핑이 만나고 왔는데 아, 이번에 아주 직사 대접을 뭐 받았다. 사우디 갈 때 뭐 전투기가 호위했다는 것도 많이 네. 들었습니다만 가장 주말에 나온 이슈 중에서 뭐였냐면 시진핑이 중동에다 제안을 한 겁니다. 위안화로 결제해라. 네. 그게 생각보다 의미가 좀 크거든요. 네. 한편으로 미국과의 대립각을 세우는 게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야만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미국과 유럽과 이쪽은 유가를 누르려고 그럽니다. 러시아 원유 상한제라는 명목으로. 근데 중동 입장에서는 지금 사우디와 미국이 안 그래도 결이 나쁩니다만은 감산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유가를 잡으려고 그래요. 네. 여기서 중국이 만약에 명분을 가지고 중동산 원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권을 잡아주게 되면 중동과 중국의 미일 관계가 더 고착화될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는 중국의 회복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까지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국이 값진 피해를 볼까 생각해 보면 일단은 여전히 2% 초반의 중국의 물가 지수는 아직까지는 올라도 될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다시 기지개를 켜면 우리도 이제 좀 수혜가 있을 텐데, 근데 한 가지 또 걱정이 미국이 저렇게 가면서 IRA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규제하고 막 이랬잖아요. 중국은 그런 거 안 할까요? 저는 내년도 2023년도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2018년도에서 19년도까지 미국이 양적 긴축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하는 동안에 시장이 빠졌지만 2019년도에 우리 시장을 짓눌렀던 것은 미중 간 관세 무역 갈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야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그리고 중국이 미국에 약간 대항하면서 사우디하고 이번에 이제 관계를 맺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야, 내년도에는 이게 더 완화되지는 않겠구나, 더 강화될 가능성이 더 높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최근의 자료들을 많이 보면 뉴스를 여러분 보시면은 유럽연합도 연합해서 EU에서도 미국과 지금 손을 잡고 중국에 견제하는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된다면 결국은 예전에는 뭐 글로벌리 뭐 전체적으로 세계화했는데 이제는 자국 우선주의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아주 극심화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2023년도에는 블록화되면서 중국과 러시아 또는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지역하고 미국과 유럽에 있는 소국 국가들 간의 갈등, 이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전기차 이런 유수의 산업들이 그 틈바구니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중국 얘기하다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잠깐 더 드렸는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중국이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 절대 공감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무역 수지가 어떻든 흑자로 좀 가니까 거기만 지금 계속 적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온전히 우리한테 무조건 그렇게 돼야 되는 건 맞지만 온전히 그것을 100% 수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예전에 언제 그랬냐면 2004년부터 2007년 그리고 2015년, 16년 이때 한번 우리가 수혜가 있었거든요. 그런 수혜를 바라보기에는 내년에 굉장히 까다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국 얘기하면서 2023년 경제도 살짝 짚어주셨으니까 지금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50분쯤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2023년 국내 경기, 경제 흐름 뭐 이런 거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듣고 싶네요. 저는 경기 침체가 2024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24년. 네, 하고 그럼 2023년은 어떤 해냐? 네. 붙잡는 거예요, 억지로. 어. 그래서 저는 달러 약세가 나온다면 뭐 누차 이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달러 약세가 나온다면 오히려 2023년이 이게 무너지지가 않고요. 네. 이 역설적인 버블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는 2023년은 달러 하나만 보자. 이 달러가 만에 하나 1280원, 1230원 뭐 이 정도 밑에까지로 다시 달러 약세 국면이 나온다면 이 레깅이 경기 침체는 훨씬 더 뒤로 가고 일시적인 단기 유동성 버블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하나, 물론 달러 강세라면 실은 지금의 메인 아이디어인 것처럼 올 뭐 여름에 경기 침체가 오겠지만 달러 약세가 시작된다면 실질적으로 단기 유동성 버블을 저는 뭐 보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면은 침체로 가는 어거지로 누르고 있지만 유동성 장이 되면서 증시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네. 그런데 그게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 대가까지 그 다음에 치러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2023년?
저는 약간 이렇게 보는데 이제 약달러가 좀 진행될 것 같다. 중국, 미국이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둔화할 수밖에 없게 본다면 뭐 킹달러는 어느 정도 둔화되게 되면 여기에 저도 아까 포커스를 어쨌든 중국의 내년도 23년도를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약달러는 곧 강원화를 말하거든요. 그럼 지금 그렇게 봐도 중국 관련 소비재 관련주들이 주도주는 되지 않겠지만 계속적으로 많이 하도가 될 것 같고 의외로 또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탄력성이 조금 둔화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수주만으로 장을 갈 수는 없어지니까 이게 조금 뭐 첨삭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성장 동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뭐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 차세대 디스플레이, IT 쪽은 그쪽으로만 좀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어쨌든 뭐 또 지루한 장세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2022년에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단련이 돼가지고요. 뭐 그렇게 실망스럽지도 않습니다. 네, 이번 주에 CPI 또 지수도 봐야 되고 FOMC 금리 인상 발표도 봐야 되고 볼 게 많습니다. 자, 이게 그치면 관망세도 좀 누그러지면서 좀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그래서 재밌는 장이 될까요? 12월 그런 장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장 마치고 돌아와서 또 성실하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